네, 문재인 대통령 1박 2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서 한중 관계가 안개 속에 빠졌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해법을 모색해야 할 외교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 1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두고 정치권 역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방문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방문에 득과실 두 분 의견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고요. 예. 이게 이 동방 경제 포럼이라는 이제 행사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거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청신호, 그런데 이 북핵에 대한 제재 공조는 적신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앞으로 이 북핵 제재에 러시아를 동참시키는, 러시아를 통해서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중국까지도 좀 이제 설득해내는 과정은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만나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회담 이후에도 산책을 제안해서 같이 산책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관계 개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1박 2일의 짧은 기간 동안 또 포럼하는 가운데 중간에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 가까운 관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다고 보고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핵 공조에서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발은 약간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일단 두 정상이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청신호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첫 발걸음을 띄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어제 동방 경제 포럼 기조연설하면서 두 정상 간의 어떤 공통 분모를 이제 호랑이에서 찾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얘기가 나올 때 박수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한국 모두 다 호랑이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후예들 아니냐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박수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누구와 상대와 교섭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를 부각시켜야 되죠. 하나는 차이점, 이것은 배제 전략을 의미하는 거고요. 공통점을 도출해낸다고 하는 것은 포용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끌어안겠다. 이 호랑이의 기상을 닮았다는 점에서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다. 무슨 공통점을 끌어낼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에 전 착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상남자, 선물을 나중에 주고받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낚싯대를 선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낚시와 사냥을 즐기는 어찌 보면 푸틴 대통령의 그 상남자 이미지를 포착을 해서 호랑이의 기상 이런 거 우리가 최근에는 많이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맹성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했던 것을 보면 푸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코드를 이제 도출해낸 것이 호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또 조선 검을 선물 받았어요. 이거는 좀 미묘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00년대에 만들어진 조선 장검을 푸틴 대통령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면서 어찌 보면 잃었던 우리 문화재를 푸틴 대통령이 돌려주는 느낌인데 유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으로 반출된 것이 이 미술품 경매에 나온 것을 러시아 사람이 확보했는데 이것을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미국이 우리 문화재를 반출했는데 러시아가 이걸 되찾아서 우리가 코리아에 돌려준다. 그런데 검이라고 하는 건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의미심장한 내포를 하고 있는 선물이 아니겠는가. 과도한 해석도 좀 금물이지만 그러한 미묘한 뉘앙스까지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와는 북핵 제재 공조에 예상했던 대로 한 목소리를 냈는데 문제는 한미일이 공조를 그동안 해왔고 그다음에 북중러 이 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 공조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그냥 단독으로 얘기해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대북 문제,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제적 재앙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북 제재안을 회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회람의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부 다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반대하는 것은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문제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석탄 수출을 금지했던 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원유 공급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 모두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를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핵 개발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하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일정 부분의 압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 저는 1차적으로는 이번 제재안에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완전하게 모든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동의를 안 할 거지만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일정 부분은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한 100만 톤 1년에 러시아가 30에서 40만 톤 정도의 원유를 지금 북한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일부분이라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핵 실험을 하거나 또는 미사일 개발을 했을 때는 더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유 공급 중단 일정 부분 제재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북핵 위협 속에서 어제 사드 배치가 뭐 사실상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중국 반발이 거센데요. 김장수 대사 초치했고요. 중국 환구시보 어제 뭐 악성종양 발언이 있었는데 한국 보수가 김치를 먹고 좀 멍청해졌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극단적인 발언이 나왔죠. 환구시보 하면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관영 매체가 아닌 것처럼 굉장히 좀 선동적이고 이제 선정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내요. 특히 이제 혐한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던 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일보는 공식 관영지지만 환구시보 또한 관영지의 자매지기 때문에 사실상 관영지고 이게 이 외교적 수사로 하지 못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매체로 이미 뭐 유명합니다. 그동안 이제 사드 갈등 1, 2년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환구시보를 우리가 주목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말들은 너무나 이제 격하고 거세다. 그리고 이 거의 모욕적인 이야기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납득되지 않는 게 어떻게 북핵과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동급으로 악성 종양이다. 두 가지가 다 동북아의 위해가 되는 악성 종양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중국의 시각에서는 사드와 이 북한의 핵 보유가 동급이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격앙돼서 할 문제가 아니라 뭐 김치 먹고 멍청해졌다.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모욕적인 언사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격앙되더라도 외교적으로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대목에 있어서 이제 환구시보를 주목해 보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뿔났다. 저는 환구시보의 어제 이 논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중국의 입장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타겟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군사적 조치까지도 암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도 다급해진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북한을 묶어서 하나의 신냉전의 블록으로 북중러 이 블록을 군사 블록을 아예 공인해 버리려고 하는 지금 의도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위험한 대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보복은 앞으로 더 거세질 수, 이제 뭐 대놓고 거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뭐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 지금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 출구가 안 보인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에 변화가 없지 않으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기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롯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영업 정지된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임금은 계속 70%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법에 보면 업무를 못하더라도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70%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롯데는 지금 현재는 지금의 어떤 그 점포를 철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정부 간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조금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치졸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렇게 보복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 차원에서 영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저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다르게 할 일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비교해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결정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모든 점포를 철수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뭐 태국에 있는 CP그룹에 현재 이마트가 6개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 전부 매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철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롯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롯데가 중국에서 열고 있는 점포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반발도 그렇고 성주 주민들도 지금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 역시 어제 사드 배치에 따른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 야당들은 정부가 혼선을 빚은 것은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오늘 당장 민주당의 사드 반대 특위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주 사드 배치 부지까지 내려가서 괴상한 가발을 쓰고 또 사드 전자파가 내 몸에 튀겨져라는 이런 노래를 부른 의원들, 저는 이 괴담 선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민주당에서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정부나 여당이 사드를 가지고 장난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기는 소요가 있고 필요하면 배치하는 것이 임시지 세워라 내워라 끝까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민주당이나 정부 안보 당국자들의 발상이나 태도가 한심스럽습니다. 예, 지금 두 보수 야당의 얘기 들으셨는데요. 사드 배치 반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 바른정당은 당연한 입장을 내놨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사드 한 포대로는 부족하다. 2포대, 3포대 계속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른정당으로 분당되기 전에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가 3노 정책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오히려 언급하지 않고 전략적 모성을 띠고 있을 때도 사드 배치를 먼저 주장했던 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보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일관적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선 이전에는 당론으로 햇볕 정책 계승 정당, 호남 기반 정당, 선명 야당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사드 반대였다가 대선 기간 동안 조금 보수 쪽으로 클릭을 하면서 이 당론을 바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당론 바꿀 것이다. 사드는 필요하다라고 입장 선회를 하면서 이제 변경됐던 경우라 지금 호남에 또 지금 안철수 대표가 돼서 다시 구애를 하러 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사실 좀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일단은 찬성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엔 참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국정을 제대로 탄력 있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라도 자, 사드 배치를 그럼 잘한 것이다. 이번 정부를 지지한다 해야 되는데 이 우원식 원내대표 말처럼 4개월여 전에는 집권 여당이었고 그때 사드를 결정했잖아요. 그때 사드를 갑자기 결정한 게 좀 문제가 컸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뭐 모르겠다, 안 한다, 우리는 뭐 결정된 바 없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결정을 하면서 혼란이 야기돼서 중국하고의 갈등은 이제 1년이 온 거거든요. 지금 더 심화되는 과정이고 그런데 지금 국회를 보이콧한 과정에서 해병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언론장악 음모다라는 명분으로 보이콧 나갔다가 이젠 5천만을 핵인질로 삼고 있다. 이건 북한이 지금 5천만을 핵인질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을 성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고 배지를 다 떼고 우리가 단체로 입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군부대에 가서 군복 입고 코스프레 하면서 지금 정치 노름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국회로 복귀하셔서 정상적으로 국회의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서
승인할 것, 결의할 것, 정부에 요구할 것 이것들을 절차적으로 해주시는 게 입법 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 틈새에서 국민의당은 좌충우돌 끝에 국민의당이 제시한 길로 돌아왔다. 뭐 네. 이런 논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반대하는 정당은 아무래도 정의당입니다. 지금 이정미 대표 외교적 경제적으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원래 정의당은 예전부터 계속 사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었고요. 물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호전적인 행위가 지금 계속 뭐 끝을 모르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정은이 하는 태도를 보면요, 핵 개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핵 실험도 하고 미사일 개발을 미사일 발사하는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달라진 상황에 맞는 전술을 펴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 예전에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제적 공조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돌아설 걸로 생각했고 일정 부분 제재가 먹힐 걸로 생각하는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 좀 더 강력하게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NSC에서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달라진 북한과 북한의 어떤 호전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 다른 정당들, 야당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저는 본인들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대응하는 전략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무슨 불문율이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집권했더라도 집권한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계속 그걸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의사를 듣지 않겠다는 목소리밖에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지금 입장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어제 정의당 회의장은 문재인 정부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이런 후문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푸들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안보 적폐가 해소되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약속은 질발피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 녹취를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회의 직후에 정의당 대변인실에서 이제 회의 자료를 정리를 해서 기자들한테 보냈는데 12분 뒤에 이 발언을 뺐죠. 다시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방송은 다 나갔죠. 그래서 이미 다 국민들은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표현이 과했다고 하면은 사과라는 게 정상이죠. 자, 이 표현은 과했고 사과하고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미 영상과 말로 다 나갔는데 이 배포 자료에서만 그 푸들이라는 표현을 뺐다고 해서 면피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조금은 이제 좀 아차 싶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발언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뺐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정상적으로 풀었으면 좋겠고 문제는 저런 표현까지 등장한 정의당의 입장이 정당으로서는 지금 정의당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다른 야당들이 공격하는 문제보다도 정의당이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니다, 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의 이제 푸들이 됐다, 전락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혹은 안보 적폐를 그냥 답습해버렸다라든가 이런 게 왜 아프냐면요. 지금 이제 이따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다소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것이 보수층이 등을 돌린 부분보다도 지지층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저는 북핵이 노린 것이 우리가 흔히 지난 정부에도 남남 갈등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진보 진영 내에서의 갈등이 사드 때문에 터져 있는데 사드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제 평화주의 그룹들이 있고 또는 이게 사드가 북핵에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 내라는 이야기도 일전에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미국에게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야? 우리가 좀 주체적인 외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이제 의구심이 있는 국민들도 있고 보수층에서는 오락가락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고 굉장히 사드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선이 엇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치권이 그동안 뭐라고들 얘기했습니까? 안보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여기서 국론 통합을 이뤄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이용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좀 진보적인 어떤 가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김종대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이해가 안 되나요? 전 금방 이해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정의당이 네. 집권했더라도 예. 지금 이 대목은 쉽게 급진적 전환을 할 수 예.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미동맹 70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줘야지 네. 비판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깨달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어쨌든 있습니다. 정의당은 뭐 정의당대로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표현은 좀 과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전술핵 배치를 위해서 중국과 미국을 내가 직접 방문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술핵 배치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핵을 북한이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우리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둘 다 이제 핵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 가장 논쟁이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할 때 제가 있던 대학이 텍사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인데 거기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 총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예. 학생들이나 교수가 학교에 총을 가지고 등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법을 바꿔서 텍사스 주의회가 허용하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총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과연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한편으로는 저쪽이 어떤 전략적인 균형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또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강대강 대치로 갔을 때 과연 그게 안전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실수로 한 발을 발사하게 되면 모두 다 총을 꺼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지향해야 될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냐 아니면 핵과 핵을 가지고 동등한 어떤 군사적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가야 될 거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전술핵을 배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뭐 이 주제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고요. 절차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요. 홍준표 대표는 이 말을 꺼내셨으면 네. 이 정당의 책임자, 대표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순서를 밟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국회로 돌아가서 네. 전술핵 배치는 비준사항입니다. 사드만 해도 야당일 때 민주당이 국회 비준하자라고 했는데 통치적 결단, 사드 예. 뭐 일개 포대 들어오는 거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미국, 중국 가시는 건 자유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 민주당 의원이 중국 방문할 때 매국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해외를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네. 자, 우리 당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다. 그럼 이 비준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 해서 이제 결국은 입법부 내에서 토의를 통해서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지 혼자 미국, 중국 가시면 무슨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이게 안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사안이죠. 미국, 중국 방문하기에 앞서서 국회 절차부터 좀 네. 생각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요. 자, 홍준표 대표 이렇게 계속해서 안보 행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해병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보 정당을 외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닌지 자, 이 영상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가격 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전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요즘도 그런 물개가 이 지역에 출몰하는지 있습니다. 북에서 서해 오도 점령한다고 떠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북에서 김정은이가 서해 오도 점령한다고 하는데 그 방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예, 백령도 쪽은 대전 1사단인가? 아닙니다. 백령도는 해병대 6여단이 거기서 지금
작전하고 있고 연평도는 연평부대라 해서 사령관이 서방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강화도 옆에 서쪽 도서는 해병대 2사단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방비 철저히 해달라고. 아닙니다. 그 방비 철저히 해달라고. 백령도는 해병대 6여단이 거기서 지금 떨고 있냐?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 네. 그제 해병대에 방문한 모습 보셨는데요. 웃음도 오가고 셀카봉도 등장한 그런 모습 보셨습니다. 최 교수님 해병대 출신이시잖아요. 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저는 물론 2사단이 아니라 1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2사단은 이제 김포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고요. 6여단은 그러니까 2사단은 김포 지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휴전선 근처에 있는 부대들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백령도는 6여단이라고 따로 부대가 있습니다. 지휘관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서해 도서는 따로 하는 사령부를 새로 지난번에 만들었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그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질문하고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했죠. 예. 예. 그거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이게 미리 가시려면 조금 조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언론들이 전부 다 가서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가게 되면 저분이 뭐하러 저기 가셨나 하는 생각이 예. 들 수 있고 아까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저희 관광 간 것도 아니고 사진 찍으시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 옷도 풀어 헤치시고 이래서 네.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안보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안보 정당이다, 뭐 국방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여기도 아직도 고래가 출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기 지금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국방에 대해서 또는 이사단의 어떤 작전에 대해서 듣고 있는 장소에서 지금 여기 김포가 바다 옆에 있거든요. 여기 네. 바다에서 고래가 아직도 출몰하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엄중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안보 정당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면 좀 가셔서 행동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미리 준비도 하고 가셔서 네. 제대로 질문도 하시고 이래야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제대로 된 안보 정당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예.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보 좀 엄중한 상황인데 셀카를 찍는 모습도 좀 그건 어색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것도 좀 예. 사실입니다. 예. 자, 사드 배치 논란, 북한 6차 핵실험, 자,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상황이 계속되자 고공행진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 정당 지지율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콘크리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까요? 9월 첫째 주 지지율 7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안보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도 확인하고 가시죠. 9월 첫째 주 지지율 69%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떨어진 건데 역시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대통령의 인기는 대통령의 시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시계, 청와대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건데요. 이 원가가 4만 원이지만 갖고 싶다고 해서 구할 수도 없기에 온라인에선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죠. 이 90만 원 넘는 웃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인터넷에선 대통령의 시계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들 위에 대통령의 시계가 있다는 시계 계급도에 3D 프린터로 스마트워치로 직접 대통령 시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시글도 떠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품 이니 굿즈의 치솟는 인기 속에 각종 사기와 불법 판매가 판치는 실정입니다. 이 물건 판다고 해놓고 돈만 챙겨 잠적하는 사람, 가짜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잠깐 시계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위조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경찰이 지금 이것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건가요? 청와대에서 관심을 두고 예. 가짜 시계 적발하라. 왜냐하면 이게 이 청와대 마크, 대통령 이름이 찍힌 시계가 예. 위조돼서 돌아다니게 되면 심각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구로 자 문재인 시계 뭐 몇십 개 풉니다 네. 하고 모아서 돈을 먼저 받고 이제 먹튀하는 이제 경우가 예. 사기가 많이 있었어요. 쉽고. 근데 이제 이 시계에 대해서 나타나면은 또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마 단속에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70%대로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4% 포인트 정도 지난주에 비해서 빠졌습니다. 72%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리얼미터 어제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처음으로 60%대로 또 맞습니다. 지지율이 빠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69%. 그렇죠.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복합된 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남남 갈등이다. 이건 북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주 좋아할 일인데 결국은 이 핵폭발을 한 핵실험을 한 정치적인 목적을 지금 북한이 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고한 지지율 70%대가 80% 이상 갔을 때는 아주 높았을 때고요. 70%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69%,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던 겁니다. 지금 리얼미터 70인데 지난주 대비 4%포인트가 빠졌지만 예. 지지난주 2주 연속으로 보면 이게 7%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안보 불안이 첫 번째. 첫 번째. 네, 그 외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치권 이슈들인데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조금 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뭐냐 하면 흔드니까 빠지는구나. 근데 이건 절대로 전 좋은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안보 위기 때문에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이 누구에게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이 불안하면 지금 조금 이따 확인해 보시면 예. 그 어디도 뭐 명징하게 반사이익을 얻은 정당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갤럽 조사를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시면 자유한국당은 다소 올랐어요. 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지금 안보 상황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빠진 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보긴 어렵다. 그래서 반사이익은 아니다. 반사이익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나머지 정당도 다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이 좀 단합을 해서 꼭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협치가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한 협치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어제 사드 배치가 사실상 완료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상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플러스 상쇄가 될 마이너스. 가능성이 예, 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던 부분도 일단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그러면 기존 지지층이 빠지지만 중도 보수층이 들어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예. 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 지지율 추이는 물론 이제 대북 문제도 있지만 북한 핵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인사 문제가 역시 반영됐다고 봐요. 예. 이유정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 박성준 후보자도 지금 계속 연일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인가 어제 뉴스에 보면 실제로 그 뉴라이트 운동을 한 것으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물론 사드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인사 문제도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가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퍼센티지가 약간 떨어진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럼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할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사드 문제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골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빠질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층이 훨씬 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빠졌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상쇄돼서 현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앞으로 추석 전까지 또 추석 이후에 이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다른 정당의 어떤 지지율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네.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홍준표 대표, 전병헌 정무수석이 어제 여의도에서 함께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병헌 수석이 오자 회동 제안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어떻게 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실 그 회동이라는 것은 우리 보고 덜러리 회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 이상도이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덜러리 회담은 청와대 회동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 원칙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 첫 대면이에요. 근데 가서 그거 따지면 얼굴 붉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굳이 오라고 하니 덜러리 못 쓰겠다. 들러리 회담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이제 수해 현장 네. 내려가서 그때 오자 회동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있으려고 했는데
수해 현장에 홀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이제 사자회동이 됐었는데 이때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초지일관하죠. 그때 이제 명분은 한미 FTA 관련해서 예. 이 지난번에 이제 자신이 추진할 때는 뭐 매국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이번 정부는 한미 FTA가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사과하지 않으면 난 못 가겠다. 왜냐하면 예. 가서 얼굴 붉히기 싫다. 들러리론을 이제 이야기하고 수해 현장 가서 또 무슨 이제 뭐 장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회자가 됐었잖아요. 이번도 이 한미 FTA는 빠졌지만 명분은 예. 똑같습니다. 들러리다. 근데 들러리라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모든 회동도 들러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이번 정부가 좀 얼굴 맞대고 이야기합시다 하는 예. 모든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달 후에, 1년 후에 모이면 진정성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회피의 명분은 약하다. 오히려 제1야당이 당당하게 자리에 참석해서 얼굴 붉힐 수 있죠.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다.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주장은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잡아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피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긴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서 네. 그럼 어느 시점에 회군할 것이냐인데 회군에 이 국면 전환의 포인트가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이 문제들은 모두 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또 홍준표 대표가 기분 좋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 때 자꾸 들어가서 부딪혀야 좋은 상황일 때는 또 협치의 계기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국, 러시아도 자꾸 만나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번 틀어졌다고 안 만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북한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첫 술밥에 배부르지 않으니 계속 이제 우리가 북한보다 더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사실 주고받을 게 더 많은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야당도 얼굴조차 마주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좀 실망감이 크겠는가 하는 것들을 책임성 있게 염두에 두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네. 근데 오자회담 안 가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나와라 청와대 앞까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갔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자회동도 안 하겠다 청와대 정치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병헌 수석 어제 이제 홍준표 대표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정부가 뭐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개혁하기 위해서 입법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입법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가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고 그 계획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노인연금을 더 올리는 문제라든지 네. 의료보험 개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이콧하고 국회를 들어오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전병헌 이제 정무수석 입장에서 좀 청와대의 답답함을 네. 토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회에 들어와서 정부가 가져온 입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안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외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 제 얘기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장 내로 들어와서 본인들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당이나 정부가 지금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의 역할은 청와대 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 본인들의 일터인 국회에 가서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네.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국회로 돌아오려고 하면 뭔가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을 봐서 국회로 다시 돌아올지 또 국민들이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이제 전 대표가 됐죠. 네. 73일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지금 바른정당 최근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맞다 보니까 김무성, 유승민 이 등판론이 계속 그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20명 간신히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인데 네. 지난번에 13명인가 이제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갔고요. 예. 그때 황영철 의원이 가려다가 남는 바람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그렇죠.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예. 지금 뭐 김성태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의원 다 자유한국당에 가서
또 그 안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는데 또 이제 특이하게도 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또 바른정당의 결을 또 행보를 보이는 의원도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 대표 리더십의 위기가 한 석이라도 이탈을 하면 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더 강한 리더십이 잡아야 되는데 20명 의원 중에는 결국은 창당 주역 혹은 우리가 흔히 창업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예. 이 두 명밖에 없잖아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 예. 김무성 전 대표죠. 그렇죠. 이 두 의원 모두 다 이제 이 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 분들이고 실제로 이제 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유승민 의원은 이제 대선 후보로까지 나와서 안타깝게 어쨌든 많은 좀 지지율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인상을 남겼죠. 토론을 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서지 않으면 수습은 어렵다. 네.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은 둘 다 아직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그런 적극적이진 상황이에요. 않아요. 근데 예. 이제 다만 유승민 의원은 여지를 남겼고 약간, 예. 당에서 결정할 문제다. 총의를 모아야 한다. 또 이제 김무성 의원은 사실은 백의종군을 했고 네. 난 뒤에서 돕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 등판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건 현상과 패턴으로 봤을 때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심상정 대통령 후보만 정의당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정미 대표가 이제 등장을 하는 형태로 이제 레짐 체인지가 된 거고요. 나머지 정당 다 보세요. 모두 다 대선 후보가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심지어는 여러 가지 내부에 좀 무리를 거치면서까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렇다면 이제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에 돌아오면 네. 이 대선 2라운드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지형의 움직임 때문에라도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 혹은 최소한 빠르게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나가지 않을 명분이 없어 보여서 네. 조만간 유승민 대표 체제 혹은 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해봅니다. 예견을 해보십니다. 근데 뭐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바른정당 지금 통합론도 있고 자강론도 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 방향이 달라질지 참 관심인데요. 지금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금의 바른정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에 이어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만약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 네. 바른정당 분들이 몇 %나 함께 하실 거라고? 뭐 100%는 아니지만 뭐 80% 이상.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조금 언짢아하실지 모르지만 그럼요. 저희는 흡수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뭐 이혜은 대표도 자강론을 얘기했기 그럼요. 때문에 예. 입장 선회에 대한 그런 논의가 예. 아마 이런 논의가 치열할수록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여러 사람이 뭐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의 그 숙제부터 먼저 해결을 좀 하셔야 뭐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80% 정도가 돌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는 흡수 통합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는 자기들의 숙제를 그렇죠. 먼저 이제 해결을 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무슨 말이냐면 예. 80%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현재 당대당 통합이 어려운 상황은 왜냐하면 실제 뭐 하태경 의원이나 지금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강론을 예.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당장은 어렵다. 그럼 결국 마치 뭐 벽돌이 하나 빠지듯이 한 명, 두 명 결국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흑습 통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이제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랬을 때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동요를 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는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어찌 보면 또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한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강론을 추진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친박 청산도 안 하고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부역했던 그런 의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이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모습, 그건 이제 친박 청산이 가장 상징적인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당대당 통합은 어렵다는 것이 바른정당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흡습 통합으로 가겠다고 하는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 안에서 어쨌든 자강론과 그다음에 통합론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 갈등이 유발되게 되면 일부 의원이 빠져나와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점을 노리고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성진 후보자 이야기 네.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청문회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창조론 뉴라이트 역사관에 이어서 오늘은 3년 전에 국군논객 변희재 씨를 네. 포항공대에 초청한 사실. 네. 이게 이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진위 논란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처음에 그 역사 문제 드러났을 때 뉴라이트 문제 본인은 소시민이었다 이렇게 네. 고백을 하면서 제가 역사관이 좀 부족해서 건국절 논란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게 생활보수로 보인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주관했던 학교의 센터 측 관계자는 박성진 교수가 추천해서 부른 연사다. 네. 이거고요. 박성진 교수는 학교 관계자 누구라고 내가 실명 거론하기는 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자신이 추천한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위가 부딪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럼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당시에 했다. 이 간담회에서 네. 초청 간담회에서 이게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교수들이 기억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국민의당 이찬을 의원이 이제 이 간담회 개최 공문을 공개하면서 듣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밝혀진 전언을 건데 한 거죠. 일단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은 사실입니다. 밝혔습니다. 그런 발언을 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두세 가지의 굉장히 디테일을 놓고 충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거짓말이면 한쪽이 진실이고 예. 이쪽 말이 진실이라면 박성진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인 성향을 감추고자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게 그 보수 논객 지금 이 변희재 씨는요. 그 대한애국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더군요. 예. 조원진 의원이 이제 있는. 그러면서 아니 내가 그럼 나를 뭐 연사로 부르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될 수 없는 거냐? 뭐 이런 또 반론도 펴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수위를 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 이건 누구보다도 일단은 그 임명을 내정을 한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에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생활보수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사실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역사에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랬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이야기도 좀 무색해진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박성진 후보자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거리가 일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판의 목소리를 이렇게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생활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보수가 아니에요. 예. 극우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과연 그런 국무위원이나 중책을 만든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과학계에서도 제기하는 것이 네. 지금 업무와 무관한 어떤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예. 바로 업무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수가 아니라 극우가 생활화된 분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1일 청문회에서 뭐 공방이 예상되는 거는 뭐 물론이고요.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줄기차게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청와대가 만약에 계속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떤 역사관을 갖고 일하는 정부인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사퇴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그럼요. 왜냐하면 청와대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저 자리를 계속 근데 이미 하려고. 그럴 생각이 없다. 입장을 그렇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전공이 기계공학입니다. 공대 교수예요. 공대 교수가 왜 건국의 의의라든지 역사적 문제 세미나하고 발표하는데 나가서 발표도 하고 본인이 학교에 제출한 보고서에 이런 뉴라이트 관련된 역사의식을 적어서 보이기도 하고 아니 자기 전공도 아닌 부분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저는 첫 번째 의심이에요. 본인이 원래 교수들이 자기 분야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 세미나나 발표장에 가서 자기 전공 관계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것도 공대와 역사학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한 것도 저는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만약에 초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을 초청한다면 본인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편협적인 시각, 역사적인 시각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불러가지고 초청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본인이 해명하는 모든 얘기들이 클리어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제 말은 진실되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 자체가 자꾸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면 해명의 진실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을 지명했던 문재인 정부가 물론 인사 과정에서 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본인이 정말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정치적 부담을 네. 계속 주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 소폭 하락의 안보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인사 문제도 있다 얘기를 그럼요. 해주셨는데 자진 사퇴를 안 하면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해야 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